안녕하세요. 장검중 3학년 학생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10년대 헌병경찰 통치 시기라고 불리는 요 시기 일제강점기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고 그 당시 어떤 저항운동이 있었는지 영화 한 거를 통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교과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여러분 이제 교과서만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다른 영상을 섞어서 10년대 내용을 마무리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1910년대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라는 특징을 교과서를 통해서 간단히 정리를 할 건데요. 교과서 52쪽입니다. 자, 1910년대 딱 우리나라 잡아먹은 직후인 거죠. 요 시기는 흔히 무단 통치 시기라고 많이 불리는데 헌병경찰이라고 불리는 일반 경찰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강력한 그러한 경찰을 통해 공포적이고 무자비하게 통치를 했다고 해서 무력을 통해 단호하게 통치를 한 거예요. 이 1910년에는 무단 통치 시기고요. 이 무단 통치를 비롯해서 앞으로 조선을 식민지로서 통치하기 위해서 당시 일제는 조선총독부라는 기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기구는 저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경복궁 바로 앞에 설치를 해서 우리 민족의 이제 정기를 끊는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그냥 운명을 끊어놓겠다. 약간 이런 상징성을 담아가지고 지은 건물이고요. 왜 이름이 조선총독부냐? 바로 이 조선총독부의 가장 대표가 되는 수장이 조선총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정말 나라 통치에 있어서 모든 권한을 가진 조선총독을 통해서 굉장히 무자비하게 조선인들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때 이 조선총독의 손발이 되어서 조선인을 탄압하고 억압했던 수단이 헌병경찰입니다. 그래서 이 무단통치 시기는 헌병경찰통치라고도 불리게 되고요. 헌병경찰이라는 존재들은 즉결처분권이란 게 있어서 재판조차 거치지 않고 그 즉시 그 범죄자를 처리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말이 범죄자지 실제로는 그냥 무자비한 조선 백성들을 탄압했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암살 같은 거 보시면 그냥 막 지나가던 군인이나 경찰들이 막 조선인을 쏴버리고 그런 모습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田中少尉、なぜそこに立っている？バカどもが社外で命がけで戦っている皇軍を検問するとでも言 저 う 자식 이름 뭐지? 나카무라? 와타나베? 가와시마? これは川口隊。またお会いしましたね。腕をいかがされましたか？これか。まあ大したことじゃない。あ、例の秘密の作戦は終わったのか。あれは終わりました。では結婚式の警護を頼みたいのだが。すみません。どうもすみません。おい。なぜ検問の列に並ばない？全員後ろ向きに立たせろ。これで朝鮮人を4人殺したわけですね。4人？ああ、あの時のこれ3人じゃなくて300人だよ。 즉결 처분권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걸 통해서 당시 헌병경찰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가했던 처벌 방식 중에 하나가 태형이라고 합니다. 때리는 형벌을 태형이라고 하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태형은 실은 좀 말도 안 되는 비인권적인 형벌이라고 해서 원래 우리나라는 갑오개혁 시기에 없어졌던 형벌인데 이걸 조선인에게만 한정지어서 부활을 시켜요. 이게 그 영상에 소개했었던 조선 태형령이라고 하고요. 우리 저번 영상에서 봤었죠, 여러분. 그러면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교사가 제복과 칼을 차고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공포적 분위기 속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3쪽 넘어가시면 여러분 여기도 적혀 있지만 당시 일제는 우리 조선인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뭔가 자유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인권 같은 것들을 굉장히 박탈하고 탄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공부를 시킬 때도 우리를 딱 부려먹기 좋게 노예로 써먹기 좋게 그런 기술적인 것들만 가르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은 없애. 멍청인데 일은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식의 교육을 하게 되고요. 이걸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우민화 교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예요. 그래서 백성을 어리석게 만드는 교육이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공포적이고 무시무시하게 조선을 억압하면서 조선 백성들을 바보로 만들어요. 이 과정에서 일제는 우리로부터 뭘 빼앗아 가려고 하게 되느냐? 10년대 일제가 가장 신경 써서 우리에게서 가장 악랄하게 뺏어갔었던 경제적 그 기본 포인트는 토지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땅을 굉장히 약탈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명분으로는 니네 나라에 땅이 얼마나 있는지 니네 나라 이제 세금 같은 거 정당하게 걷어주고 싶어서 니네 나라 토지 제도가 엉망이더라. 양전지기 사업 실패했잖아. 그거 우리가 보완해 줄게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땅을 뺏으려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때 이용됐던 건물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해서 여기 교과서에도 있는 요 건물인데 요게 이제 우리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벤처마킹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노렸던 그 타겟 건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뒤에 다시 등장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당시 우리나라 백성의 가장 다수가 농민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농사 지을 때 가장 핵심이 땅 아니에요, 땅? 근데 이 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일제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상당히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억압받고 어려우니까 당연히 우리 민족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걸맞는 저항운동을 하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실은 191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국내외에 여러 가지 독립운동 단체가 구성이 되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굉장히 애쓴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이 당시 우리나라는 무단 통치, 헌병경찰 통치라고 하는 굉장히 공포적이고 억압적인 그러한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보다는 국외지역, 특히 국경지대 일대였던 만주나 연해주 일대에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특히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역시 신흥무관학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신민회가 만들었던 학교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특히 이 신흥무관학교를 만들 때 활약을 하셨던 분이 교과서 아래에도 적혀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에는 이회영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옛날에 이 이회영 선생님 관련해서 영상을 역사의 날 행사 때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많이들 까먹었을 것 같아서 그거 간단하게 좀 보고 오죠.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 가신 한 가족을 소개합니다. 그 가족은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 이 가족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여러 형제들이 있으면 그 형제들 중에 어떤 중심이 되는 사람이 꼭 한 사람씩 나옵니다. 이씨 육형제의 경우는 넷째 동생이 굉장히 특출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이회영 선생님이십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님인데 근데 이분은 지덕체 중에서 지뿐만 아니라 덕까지 갖춘 분이었습니다. 나이 20살이 됐습니다. 20살이면 지금 우리 22살이시죠. 뭐 비슷한 나이가 되는데 이제 뭐 대학교만 한 1학년, 2학년 요 나이 또래거든요. 근데 그때 겸손을 깨달아요. 집에 노비들이 많았대요. 노비들이 많았는데 그 노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기 몇 년 전에 그 노비 법적으로 신분에 해당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옛날 버릇을 못 버리시고 저한테 존댓말 하십니까? 편하게 말씀 낮추세요라고 먼저 존댓말을 하고 말을 편하게 낮추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집안 노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 그렇지? 그래. 그래. 나 갈게. 뭐 이러겠어요? 그 노비들이 젊은 이회영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주인님,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저희 노비를
처음으로 사람 취급을 해준 게 바로 여기 있는 주인님이십니다. 저희는 절대 주인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집안 노비들이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이회영과 함께 잠시 뒤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전부 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회영 선생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좋은 뜻에서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주권을 찾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왕이 쫓겨나고 군대까지 해산된 거죠. 나라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회영 선생은 안 되겠다. 내가 이 일에 책임을 져야겠구나. 나라에 군대가 없으니 어찌 일본과 싸울 수 있겠는가. 내가 무장, 군대를 양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국 만주로 무관학교 만들 자리를 보러 이제 다니고 계셨어요. 집이 여기는 서울 명동이었는데 이렇게 압록강 건너서 여기를 서간도라고 부르거든요. 이 일대를 땅을 알아보고 돌아오실 때 1910년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에 의해서 망해버린 겁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회영 선생님은 자신의 육형제를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의 회의가 되죠. 형님들, 우리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 이항복의 후손인데 이대로 우리가 여기서 호의호식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은 이후에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에게 은혜로운 돈, 은사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완용이 30억 받았거든요. 지금 돈으로 15만 원. 30억의 나라를 판 사람이에요, 이완용이. 근데 여기는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는 단호하게 무슨 소리냐. 일본의 나라가 뺏긴 상황에서는 쌀 한 톨도 내가 일본 쌀은 먹지 않겠다. 우리 나라를 위해 싸우자. 이렇게. 자, 단합을 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 가자. 너 땅 받았어? 받았어. 어디 봤어? 여기는 중국의 만주의 서간도에 가면 좋은 땅이 있는데 우리 재산 팔아서 여기다 무관학교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재산이 꽤 됩니다. 이 둘째 형이 이석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분이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영의정에 양자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양자를 잘 안 들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실 부인의 큰아들 적장자가 사망하면 똑똑한 자기 조카나 주변 인물을 아예 양자로 들여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전 재산을 물려줍니다. 근데 여기는 이성영은 럭키죠. 당시 영의정한테 양자로 들어가게 되고 그 집 재산을 전부 물려받게 되는데 그 집 재산이 얼마냐? 양주에 있는 땅이었는데요.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시가가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되는 땅이에요. 엄청난 그 재산을 물려받은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둘째 형 이석영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 땅을 급히 처분하마. 그래서 그걸 처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서간도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급히 팔다 보니까 제값을 못 받고 600억에 그 땅을 팔고 돈을 이제 쥔 거죠. 그리고 명동 땅은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왜냐면 일본의 감시망 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일가족 50명이 노비 포함 서간도로 떠나게 된 겁니다. 그 어려운 건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이때 이 50명의 일가족이 서간도로 건너간 게 1910년 이제 8월 29일 날 우리가 일본에게 망하고 12월 30일 날 여기는 압록강을 건너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추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영하 30도예요. 이 당시 기온이. 근데 그때 안고 간 아이가 채 돌이 지나지 않는 갓난아이예요. 우지영 감독님. 지금 사랑하는 딸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서연이. 그죠? 네. 저기는 서간도에 이 어린아이를 안고 이주하실 수 있으세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어머니는 도와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반대하는 형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꿍시렁거리는 사람 없고 노비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이를 강보에 싸들고 여기는 압록강을 건넙니다. 근데 여기는 압록강을 건널 때 또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압록강은 폭이 넓어요. 배를 저어서 가는데 뱃사공에게 이회영 선생님이 많은 뱃삭을 줬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줘요? 이렇게 필요 없어요. 조금만 주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 독립운동을 하려고 여기는 조선 땅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압록강을 건너려 할 텐데 그들이 무슨 돈이 있겠소? 헤엄을 쳐서 건너려 할 것이오. 그럼 위험하니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배로 건너게 해주시오.
라는 말씀을 남기신 분이 이회영 선생이에요. 그래갖고 이회영 선생은 그 돈 600억을 가지고 가서 여기는 서간도에 학교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신흥강습소, 신흥중학교로 이름이 바뀐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회영 선생께서 만드신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부터 1920년까지 무려 3,000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하는데요. 그 졸업생 중에 유명한 사람이 지청천 장군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화 암살이라고 기억하시죠? 암살 여주인공이 누구죠? 전지현이죠. 영화에서 안호균으로 나오는데 그 전지현이 지청천 장군의 한국 독립군 소속 저격수로 나와요. 그 지청천 장군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고 혹시 김좌진의 청산리 대첩,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들어보셨죠? 그 전투에서 활약한 군인들이 거의 대부분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됩니다. 정말 신흥무관학교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누가 했을까 싶을 정도로 무관학교의 명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신흥무관학교뿐만 아니라 약 20여 개의 학교를 저기는 서간도에 지었던 분이 바로 이회영 선생이세요. 왜 이렇게 학교를 많이 만들었을까요? 위기에는 교육밖에 없다. 우리 젊은이와 청소년들 밖에는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에 교육에 목숨을 거신 분이 여기는 이회영 선생입니다. 보셨나요? 사실 그러면서 이회영 선생님은 이렇게 600억을 투척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고요. 심지어 본인 말고도 그 형제들도 참 다 대단하신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이분 말고도 여기 이상설, 헤이그 특사 때 봤던 분이죠. 그래도 이상용,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통해서 1910년대 많은 조상님들이 이제 독립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솔직히 엄청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건 좀 무리수였어요. 그러니까 요 시기는 약간 준비운동 단계라고 해야 되나? 독립을 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훈련과 준비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10년대 말기로 갑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불만, 억압,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빵 터지게 되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가장 규모가 컸던 독립운동 3.1운동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3.1운동이 그냥 나타나느냐? 그건 좀 아니었다라는 거야. 이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 그 당시 좀 배경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요건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들어봅시다. 지배를 당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의 전조, 시그널이 오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나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승전국들 대표가 모여서 평화회담을 합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 윌슨이 어떤 말을 하냐면 따라해볼까요? 민족 자결주의.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소민족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약소국가들을 해방시켜주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시 강대국이었던 구러시아죠. 소련의 레닌이 우리도 제국주의 핍박받는 약소민족을 도와주겠다라고 마치 경쟁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심장은 뛸 수밖에 없었지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우리가 독립하고 싶다는 의지를 평화적으로 세상에 보여주면 강대국들이 우리를 독립시켜줄 수 있겠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찾아온 겁니다. 3.1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직접적인 배경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민족자결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민족자결주의의 소식을 듣고 일본 적진의 심장부 동경 항복판에서 벌어진 우리 학생들의 시위 2.8 독립선언이 3.1운동의 배경이 되게 됩니다. 당시 학생들이 먼저 선언문을 작성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요. 저 내용이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합한 과정, 그리고 지난 10년간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핍박을 당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의 독립 의지,
우리가 외교 독립을 평화롭게 제안하겠지만 그게 안 됐을 땐 육탄 혈전을 벌이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불상사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을 담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선언문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온 영웅적인 학생이 있습니다. 바로 송계백이라는 학생이에요. 송계백은 저 선언문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모자를 벗어서 모자 안감을 뜯어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해놓고 넣어서 꿰매가지고 쓰고 들어온 겁니다. 1월 달에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민족 지도자들한테 보여줍니다. 뭐 최남선 이런 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2월 8일 날 동경에서 평화적 만세 시위 할 거거든요. 그래야 세계가 알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국에서도 어른들이 좀 만세 시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던 어른들이 이제 귀까지 빨개진 거예요. 적국에서 우리 이런 어린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준비하는데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도 한번 만세 시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계획된 것이 3.1 만세 운동이다. 그런데 위대한 사건은 항상 위기가 따라붙기 마련이죠. 3.1 운동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종로에 모여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최남선이 쓴 기미독립선언서 이렇게 나눠주고 만세, 평화적 만세 시위, 질서정연하게, 광명정대하게 이렇게 시위하는 거였는데 그러려면은 기미독립선언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당시 이제 그 천도교 소속이었던 보성사라는 인쇄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막 인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낮에 할 수 없잖아요. 은밀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밤에 막 인쇄를 하고 있는데 그 불빛이 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쉬를 들고 딱 가던 일본 경찰 중에 신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우리나라 사람이죠. 친일파 경찰입니다. 이 친일파 경찰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본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더 악독하게 우리 동포들과 독립군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 헌병 경찰보다 더 나쁜 놈들이 당시 친일파 경찰들이었거든요. 그때 그 악명 높은 신철이 뭐야 그러면서 문을 땅 치고 들어온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종일 선생님이 거기서 바로 무릎을 꿇으세요. 두 무릎을 이렇게 꿇고 이거 보시오. 당신 조선 사람 아닙니까? 지금 당신의 결정에 우리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한 번만 못 본 척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철이 미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계시오. 가가지고 근처에 있던 이제 손병희 선생을 찾아가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발각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는 잘해놓고 하는데 좀 뇌물을 좀 줘야겠습니다. 돈 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5,000원을 주셨대요. 갖고 이종일 선생이 와가지고 신철 손에다 이걸 딱 준 거죠. 그리고 3.1 운동이 이틀 뒤 터진 거예요. 이제 그 인쇄를 다 했어요. 그럼 이제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밤에 가져가다 또 붙잡힌 거예요. 아이고. 일본 경찰입니다. 제대로 걸렸어요. 프레시 딱 비치는데 이 리어카에 이만큼 담겨 있어요. 술에 이만큼 담겨 있으니까 이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대답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번엔 1,000원입니다. 정전이 돼요 갑자기. 와. 아니 안 보여. 이거 뭐야? 그러니까 족보입니다. 족보. 우리 집안 족보예요. 그래서 족보? 그래서 막 뭐 쓰셨는데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족보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이런 하늘의 도움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대대적인 3.1 운동은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히 설민석 씨가 진짜 강연을 잘하긴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보다시피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요 민족 자결주의, 요 이념이 우리의 3.1 운동이 발생하는데 큰 영향을 줬던 이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딱 여러분 또래입니다. 여러분에서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는 요 학생들을 주축으로 동경, 적의 심장부죠. 도쿄에서 열렸던 28 독립선언,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내부를 자극을 하게 되면서 여러 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민족 대표들이 만세 운동을 주도를 하게 되고요. 다들 알다시피 이제 길거리에서 만세 만세 하면서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평화적 시위조차도 일제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영화 한거에서 본 것처럼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많은 조선인들이 이때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게 돼요. 특히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거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 제암리 사건이거든요. 흔히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일제가 만세 시위가 이제 진행됐다라고 불리는 마을에 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완전히 단체로 다 학살을 해버린 좀 그런 사건들이 막 연달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만세 시위가 단순한 비폭력 운동뿐만 아니라 좀 폭력적인 성향도 후반부로 가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쨌든 3.1 운동은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 그것도 굉장히 넓은 지역을 걸쳐 발생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교과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게 이 3.1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의 결과가 엄청난 게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3.1 운동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제강점기가. 일제강점기의 3.1 운동 이전은 핍박받고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냥 웅크리고 있었던 독립운동 준비 단계였다면 이 3.1 운동으로 우리의 의지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 여론도 조성이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방식도 무력으로 처단하는 무단 통치에서 이른바 문화 통치로 좀 부드럽게 바뀌고 우리가 글로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민족운동 총과 칼로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장 독립투쟁이 생기는 계기가 된 것이 3.1 운동. 그래서 이 3.1 운동은 일제의 통치 방식도 변화를 시키고요.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독립운동이란 게 좀 똑똑한 지식인 엘리트층만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학생, 농민, 노동자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 이제 각성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참여 계층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실제 자기들 해봤거든요. 지금 여기 표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이 경험하면서 나 같은 무지렁이 나같이 글자도 모르는 사람도 독립운동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좀 적극적인 항일 의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요. 또한 이 독립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리더, 뭔가 지도부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나라에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기관이 출연하게 됩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항일 독립운동 의지를 알리게 되면서 다른 식민 국가에도 이런 저항 방법이 있구나 알리면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게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이 여러 가지 이 3.1 운동의 의미 중에서도 이 뒷내용하고 또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쳤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요거 설명 조금 들으시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3.1 운동의 결과 가장 중요한 유산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조가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된 이유는 3.1 운동이 딱 벌어졌는데 만세의 불길은 뜨거운데 비조직적이었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산발적이야.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축구 응원을 해야 되는데 붉은 악마가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 잘하시네. 이것도 이제 붉은 악마가 있으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직적으로 정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3.1 운동 바로 다음 달에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자, 정부가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 입체적으로 칠판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요렇게 있어요. 일단 여기는 연해주의 정부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대한국민의회라는 정부가 생기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바로 다음 달이에요. 3.1 운동 다음 달에 한성정부라는 정부가 생겨요. 물론 조직은 자꾸 은밀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임시정부가 생겨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여러 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국내는 안 돼요. 일본의 감시가 심하니까. 그럼 여기는 연해주로 할 건지 상해로 할 건지 이걸 가지고 계속 좀 논의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에 임시정부가? 상해. 그렇죠. 왜 근데 임시정부를 상해에 수립했을까요? 다들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전복을 찔렀어.
아이쿠. 이게 뭐냐면 대한국민회가 임시정부가 돼요. 백두산이죠. 두만강이죠. 이 두만강이요. 강폭이 여기서 저하고 여러분들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겨울 되면 그냥 얼어요. 걸어서 건넙니다. 여기에 정부가 들어서면 100% 이거는 전쟁이에요. 무장 독립 투쟁으로 가려면 여기 생겨야 되는 게 맞아. 자, 그런데 당시 대세가 외교 독립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서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안창호 선생님이 등장하신 거죠.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도 싸우다니까 그러지 말고 일단은 시대적 분위기가 이러니 우리 한번 외교 독립으로 상하이로 해봅시다. 여기는 상하이가 좋은 게 뭐냐면 국제도시니까 여러 외국인들이 오고 여러 나라의 조개지가 있는데 프랑스 조개지가 좋겠다. 왜냐하면 영국은 안 돼요. 영일 동맹을 맺어갖고 거긴 위험하고 프랑스는 서구 열강 중에 가장 일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프랑스 조개지 안에 월세 들어가지고 딱 방 잡아놓고 여기서 우리가 독립 의지를 만방에 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해로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달에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헌법의 1조 1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이 어디서 비롯된지 아세요? 100년 전에 안창호 선생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창호 선생님이 3.1운동 다음 해인 1920년이죠. 3.1운동이 19년이니까 20년 신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창호.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황제가 있습니까?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옛날에는 황제가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황제입니다. 대통령이요? 국무총리요? 그거 전부 다 우리의 노복입니다. 우리 황제들은 이제부터 저기는 노복들을, 정치인들을 어떻게 잘 인도해야 할까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 노복들은 어떻게 하면 황제, 우리 국민들을 잘 모셔야 될지 그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복들은 절대 한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뭉쳤을 때 우리 주권이 완성되는 것이니 우리 모두의 명령을 따라야지 특정인 한 사람의 권력에 좌지우지돼선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날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잖아요. 2019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99년 전에 안창호 선생님이 신년사에서 하셨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 녹아내려가 있다는 거죠. 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됐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상해 지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시초가 될 수 있는 임시정부인데요. 자, 임시정부는 당연히 상해에 설치된 이유에 어울리도록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의 주를 이뤄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이라고 불리는 외교 대표를 보내는 내용도 있고요. 미국의 구미위원부라는 걸 설치해서 외교 활동 전개한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활동하려면 역시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모으려고 하니까 우리 민족하고 연락을 주고받아야 돼. 여러 가지 독립의 리더로서 여러 가지 단체들과 연락망이 있어야 돼. 이걸 위해서 연통제, 교통국 같은 이러한 조직들을 만들게 되고요. 소식을 알리고자 신문을 간행하는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때 신문의 이름이 독립신문이거든요. 앞에 독립협회의 독립신문하고 한글만 봤을 때는 이름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얼핏 독립신문 이름만 들으시고 이거 무조건 독립협회구나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독립신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버전도 있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때 독립신문 간행할 때 활약했던 사람이 앞에서 한번 언급했는데 박은식입니다.
역사학자이면서 유교 발전에 굉장히 애쓰셨던 분 있죠. 이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 기계 약간 마탱이가 같네요. 그러면서 고 박은식이 굉장히 활약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하지만 결국 일제의 탄압과 감시 속에서 좀 활동이 부진해지기 시작해요. 특히 이 외교 활동이라는 게 당시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또 일본은 승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사 할 때도 그때 배웠었는데 강대국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인데 딱히 대한민국의 편을 들어주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불쌍해, 안타까워, 위로는 해주지만 정작 결정적인 도움은 좀 거절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임시정부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임시정부가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채로 제대로 된 리더로서 활약을 못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이 임시정부의 그 위기거든요. 이 위기 시기를 극복해 나갔던 인물이 그 유명한 김구입니다. 그래서 김구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임정을 가지고 재등장을 해요. 이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전체적으로 10년대는 무단 통치, 헌병경찰 통치라고 불리는 억압적인 통치 시기 속에서 3.1운동과 임정의 활동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저항의 모습들이 우리 민족에게서 나타났고 실제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이제 우리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려고 했지만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 쉽지가 않았다. 특히 당시 시대적 상황이 1차 대전 직후 일본이 승전국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운동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 과정에서 20년대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3.1운동이라는 맛을 보면서 독립운동의 방향도 많이 변화하는 모습 보이게 되고요. 마침 일제의 통치 방식도 변화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여기에 어울리게 엄청나게 복합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이 20년대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내용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죠? 대신에 문제는 무지 간단하게 올려놓을 테니까 네이버 폰과제 바로 뿅뿅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실은 좀 영상 신경 써서 보신 친구들 알 텐데, 그 설민석 씨 영상에 100 이렇게 써진 거 혹시 봤어요? 실은 이 3.1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보시면 알다시피 이 연도가 1919년, 우리 흔히 아이고, 아이고 해라고 많이 부르는데, 1919년에 일어나게 되면서 작년이었던 2019년이 바로 3.1운동이 일어난 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지 딱 100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것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혹시 좋아하세요? 나는 되게 좋아하는 래퍼인데 그 BYC가 관련해서 노래를 하나 만드신 게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영상 말미에 넣어놓습니다. 요거 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네이버 폰 과제 잘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안녕.